왜 그때 아들의 말만 듣고 그렇게 쉽게 이사를 결심했을까?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 광명에서 살고 있는 68 김춘자입니다. 원래는 천안에서 살았었어요. 하지만 1년 전 경기도에 살고 있는 아들의 권유로 이곳으로 이사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천안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지요. 칠순이 다 된 나이에 1년 만에 2번이나 이사를 하게 되다니 제가 말을 하면서도 참 기가 막힙니다. 처음에는 아들과 가까운 곳에서 살면 좋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가족끼리 왕래도 자주 하고 손녀딸 커가는 것도 보면 적적하지 않고 사람 사는 냄새도 맡으면서 썩 나쁘지 않은 노후를 보낼 거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그 기대는 제 어리석은 착각일 뿐이었다는 걸 깨닫기까지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아들 집 근처로는 절대 이사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지나고 보니 나쁜 점이 더 많은 것 같아 참 씁쓸합니다. 혹시 사연을 들으시는 분 중에 자식과 가깝게 사시는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제가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 한마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사연을 들으시는 인생 선배님들의 지혜를 나눠주시면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고 마음속에 잘 간직하도록 할게요. 또 의지할 곳을 찾지 못하고 위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에게 작은 위로나 정신이 번쩍 들 수 있는 따끔한 조언도 남겨주세요. 작은 의견이라도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차근차근 시작해 볼게요. 젊은 시절 저는 20대 중반의 남편과 선을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천안에 있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에 다녔어요. 무뚝뚝한 성격이었지만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술을 마시고 곤죽이 되어 집에 들어오는 일도 왕왕 있었지만 그 외에는 항상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 덕분에 저는 가정에서 전업주부로 살며 남편 뒷바라지와 아들 키우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아들 성우가 태어났어요. 그때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죠. 남편과 저는 성우를 지극정성으로 키웠습니다. 사실 둘째도 갖고 싶었지만 첫째 이후로는 임신이 잘 되지 않았어요. 몇 년의 노력과 몇 번의 좌절 끝에 저희는 외동아들 성우 하나로 만족하기로 했죠. 대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최선을 다해 잘 키우기로 했습니다. 성우가 커가는 동안 저는 매일 아침 남편의 출근을 도왔고 성우가 학교에 가면 집안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남편은 평일엔 대부분 늦게 퇴근했지만 피곤한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가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성우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성우가 오늘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어요. 당신 닮아서 수학을 잘하나 봐요. 정말 대견하지 않아요? 그래? 우리 아들이니까 잘할 줄 알았어. 참 기특해. 남편의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성우를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남편은 정년 퇴직을 할 때까지 한눈 팔지 않고 회사에 꾸준히 다녔고 성우도 말썽 없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야 사람 사는 일이니만큼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참 평온한 삶이었어요. 지금 돌아보니 제가 남편한테 의지를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의 안락한 삶은 남편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이뤄진 것이었지요. 그러다 2년 전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남편의 나이가 칠순도 되기 전이었으니 일찍 제 곁을 떠난 거죠. 젊은 시절부터 워낙 음주를 즐기는 생활을 해서 고혈압을 항상 달고 살았어요. 젊을 때는 그래도 잘 이겨내며 살았는데 나이가 드니 작은 병도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남편이 떠난 후 그 시간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평생 함께 부대끼며 의지하고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 세상이 텅 빈 것만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몇 날 며칠을 몸부림치듯 울었어요. 그러다 점차 눈물도 말라갔죠.
하지만 그 자리를 채운 건 끝없는 외로움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커피 2잔을 내렸다가 1잔을 버리곤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마시던 습관이 몸에 배어서 그랬겠지요. 그렇게 남편의 빈자리는 끝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매일 식탁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면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가끔은 텔레비전 소리에 남편이 웃으며 대답하는 것 같아 아무도 없는 거실을 돌아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럴 때마다 또다시 눈물이 났지요. 그렇게 울적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직은 많이 힘드시죠? 아들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성호는 남편이 떠난 후 외로움에 힘들어하는 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안부를 묻다가 잠시 망설이더니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는 게 어떠세요? 저도 가까이 계시면 마음이 놓이고 또 손녀딸 커가는 모습도 보시면 외로움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너 집 근처로 이사? 글쎄다, 고마운 말이지만 나는 여기가 편해. 친구들도 있고 익숙한 곳이라.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며 고마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아들의 진심 어린 제안을 받아들이기엔 조금 망설여지더군요. 40년 넘게 살아온 집과 동네를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소윤이가 8살이 되고 나서 제법 많이 컸다고. 얼마나 예쁜 짓을 많이 하는데요. 또 가깝게 계시면 제가 자주 찾아뵐 수 있잖아요. 동네 구경도 시켜드리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들어 드릴게요. 그렇게 몇 번이나 반복되는 아들의 설득을 들으니 점점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사랑스러운 손녀딸의 얼굴을 매일 볼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었어요. 결국 나중에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30년 넘게 살았던 집을 정리하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제 모든 삶의 자취를 정리하는 기분이 들어 싱숭생숭하기도 했죠. 방 구석구석에 남편과의 추억이 깃들어 있었거든요. 옷장을 정리하다 남편의 양복을 보고 한참을 울기도 했죠. 그렇게 저는 제 삶이 묻어있는 보금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결심하고 나니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저를 이끌어주더라고요. 이사날 아들과 며느리가 와서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줬어요. 며느리는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아주었죠. 어머님, 우리 집 근처로 오신다고 하니 너무 좋아요. 소윤이도 할머니 본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저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의 따뜻한 미소를 보니 그런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새 집은 아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아들이 신경 써서 고른 집이라 그런지 햇볕도 잘 들고 전망도 좋더라고요. 짐을 풀면서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을 상상해 봤습니다. 손녀딸과 함께 밥도 먹고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지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아들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래도 이제 와서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사 후 첫 몇 주는 정말 꿈 같았어요. 아들 집에 매일 들르며 우리 손녀딸 소윤이와 시간을 보냈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손녀 얼굴이 보고 싶어서 서둘러 준비하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소윤이는 이 늙은 할미가 오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들 말대로 8살 된 소윤이는 제잘제잘 말도 잘하고 애교도 흘러넘쳤죠. 할머니, 오늘은 우리 뭐 해요? 소윤이가 이렇게 말하며 저를 올려다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제 삶이 한결 풍요로워진 느낌이었죠. 새로운 도시에서 시작한 새로운 생활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상상했던 대로 매일 손녀딸과 함께 동네 놀이터로 나가 손녀가 뛰어노는 것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낯선 환경에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제 집과 아들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은 찾을 수가 없더군요. 복잡하고 낯선 도시는 저에게 조금 무서워 보였기 때문에 혼자서 다른 일을 시도하는데 위축되어 있던 것도 같아요. 그래도 매일매일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나가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주는 행복을 최대한 느끼려고 노력했지요. 며느리도 처음에는 제가 오는 걸 반겼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식사는 하고 오셨나요? 이렇게 말하며 항상 반갑게 맞아주었죠. 가끔은 집안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손녀를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럴 때마다 고마워했고 저는 그저 도움이 되어 기쁘다고 말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작은 불편함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제가 평소처럼 아침 일찍 아들네 집으로 갔어요. 문을 들어가니 며느리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바빠 보이는 며느리에게 내가 도와준다고 말하며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방에서 좀 쉬세요. 조금 차갑게 며느리가 말하더군요. 그날따라 말투가 전과 달리 약간 날카로웠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괜찮다며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님, 사실 매일 아침 이렇게 오시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저희도 아침에는 바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제가 도움을 주려 한 것이 오히려 아들 가족에게 폐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침 일찍 아들네 집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불편했어요. 아침마다 소윤이가 이 할미를 찾는 모습이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빨리 가서 보고 싶었죠. 하지만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 아들네로 가는 발걸음을 애써 멈춰야 했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 눈치를 보는 일이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손녀딸 소윤이와 놀이터에서 놀아주다가 일이 벌어졌어요. 소윤이가 공원 길거리에서 팔고 있던 솜사탕을 사달라고 떼를 쓰길래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솜사탕을 사서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그 모습을 본 며느리가 크게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님, 아이가 떼쓴다고 이렇게 덥석 길거리 과자를 사주시면 어떡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간식은 정해진 시간에만 먹기로 했다고요. 어머니, 이러시면 정말 곤란해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제 방법을 무시하시면 안 되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저도 평생 우리 아들 아픈 곳 하나 없이 건강하고 똑똑하게 잘 키워냈는데 손녀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런 사소한 일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며느리와의 관계는 급속도로 어색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던 며느리의 표정도 점점 굳어지는 것 같았죠. 가끔은 제가 왔을 때 일부러 바쁜 척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아들도 이런 상황을 눈치챘는지 어느 날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집 근처에 있는 괜찮은 복지관을 알아봤거든요. 일주일에 2번은 그곳에 다녀보시는 건 어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아들 내외에 대한 서운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저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오히려 아들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좋은 뜻으로 한 행동들은 하면 할수록 오히려 모두 독이 되어 돌아오니 가슴속에는 답답함만 가득했지요. 가족들과 가까이 있고 싶어 이사까지 왔는데 갈수록 멀어지는 것 같아 너무 슬펐습니다. 이러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나 싶은 생각이 들어 눈에 눈물까지 차오르더군요. 특히 손녀를 돌보는 일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제 아이를 키울 때는 그저 사랑으로 감싸주고 잘 먹이고 잘 재우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육아 방식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키우는 방식에서 저와 생각이 많이 달랐어요. 저는 아들을 키웠던 경험을 살려 손녀딸을 잘 돌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모든 행동에 나름의 규칙과 방식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소윤이가 저에게 와서 친구들과 함께 군것질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손녀에게 적은 용돈쯤이야 줘도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소윤이에게 2,000원씩 용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용돈을 받을 때마다 소윤이는 정말 좋아했죠. 어느 날 제가 손녀에게 용돈을 주는 모습을 본 며느리의 표정이 몹시 당황스럽게 변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소윤이 용돈은 저희가 관리할게요. 어머님께서 따로 주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어요. 옛날에도 소윤이가 집에 올 때면 덜어 5,000원, 10,000원씩 쥐어주곤 했기 때문에 평소에 적은 돈을 주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의 단호하고 차가운 말에 저는 대꾸하지 못했어요. 제가 손녀에게 용돈을 주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된 걸까요? 아마 며느리에게 물어보면 똑부러지게 그 이유에 대해 말했겠죠. 그저 마음속으로 내가 잘못했나 보다 하고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손녀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들이 오히려 문제가 되다니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손녀딸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왜 이렇게 자꾸 오해를 부르게 되는지. 내 방식이 틀린 걸까? 아니면 시대가 너무 변한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손녀딸 소윤이의 밝은 웃음을 보면 서운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 사라지곤 했어요.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며느리와의 계속된 갈등이 떠올라 제 머릿속을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손녀딸 소윤이가 울길래 달래주려고 안아 올렸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울 때마다 안아주면 안 돼요. 아이가 버릇 없어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제 시대에는 아이가 울면 안아주는 게 당연했거든요. 잠자리에 들 때도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손녀딸과 함께 누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재우곤 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정해진 시간에 아이를 재우고 싶어 했습니다. 어머님, 소윤이 9시면 잠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8시 반쯤 되면 소윤이 그냥 두고 방에서 나오세요. 떼쓰고 투정 부려도 꼭 그렇게 하셔야 해요. 이제 8살인데 옛날 이야기 들으면서 잠들 나이는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갈수록 의기소침해져 갔어요. 40년 동안 아이를 키워온 제 방식이 전부 틀렸다고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면 유난히 우리 며느리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요? 잘 모르겠네요. 그 사이에서 저는 어쩔 줄을 모르고 갈팡질팡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손녀딸과 단 둘이 있을 때조차도 마음 편하게 자유롭게 대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뭘 해도 며느리 눈치를 봐야 했거든요. 손녀딸이 저에게 놀아달라고 하거나 뭔가를 요구할 때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걸까 하고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또 다툼이 생긴 날이 있었습니다. 소윤이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오더니 저에게 매달렸어요. 할머니, 나 친구랑 싸웠어요. 저는 소윤이를 꼭 안아주며 위로했어요. 괜찮아, 소윤아. 이 할미가 맛있는 거 해줄게. 기분 풀어야지. 뭐 먹고 싶니? 맛있는 떡볶이를 먹자 소윤이는 금세 웃음을 되찾았지요. 소윤이에게 떡볶이를 먹이고 있을 때 외출했던 며느리가 돌아와 이 모습을 보더니 또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고 또 뭔가를 잘못했구나 하는 예감이 들었죠. 어머님, 이 시간에 소윤이에게 떡볶이를 먹이면 어떡해요? 조금 있으면 저녁 먹어야 할 시간인데? 그리고 이렇게 울 때마다 달래주시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을 말해요.
지금부터 아이가 자기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니까요? 나는 애가 배고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먹였지. 기분이 안 좋을 때 맛있는 거라도 먹으면 좀 나아지잖니? 그렇다고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뭘 먹일 순 없잖아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왜 소윤이를 어머니 마음대로 케어하시냐고요? 저 정말 답답해서 더 이상 어머니에게 소윤이 못 맡기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손녀딸을 위로하는 것조차 잘못된 일이 되어버렸나 싶더라고요. 저도 딱딱하게 굳어진 표정으로 그저 알겠다고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곧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한다고 따로 도우미를 구하는 것 같길래 도와준다고 나선 것인데 애초에 제가 그렇게 나선 게 잘못인가 싶었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며느리와 잘 맞는 도우미를 쓰는 것이 나을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저녁 아들 내외의 집을 나서며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애미야, 아무래도 내가 소윤이를 보는 게 잘 안 맞는 것 같으니 예전에 알아보던 대로 도우미를 구해보면 어떻겠니? 도움이요? 네, 알겠어요. 한번 알아볼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후 저는 아들 내외의 집에 가는 횟수를 확 줄였습니다. 거의 매일 갔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얼굴을 비추려고 했죠. 그러자 더욱 큰 외로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한평생 살았던 정겨운 동네를 떠나 노년에 이렇게 덜컥 이사를 온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 슬그머니 후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집도 팔고 살림도 정리해서 왔으니 적응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래도 물밀듯 밀려드는 외로움을 참아내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깔끔하게 잘 정리된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지만 이 집은 마치 나를 이방인처럼 밀어내는 것 같았어요. 이전에 천안에서 살던 집과는 너무나도 달랐죠. 그곳에서는 벽 하나, 창문 하나에도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지만 이곳은 마치 차가운 호텔방처럼 낯설고 정이 가지 않았습니다. 내 집 같은 편안함이 없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도 침대에 누워도 뭔가 어색했습니다. 이 집에 내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지요. 창밖을 바라보면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었는데 그중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니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것 같은 고립감도 느꼈죠. 낯선 얼굴들, 빠르게 지나가는 차들, 익숙하지 않은 풍경. 점점 더 우울해지는 것 같아 바깥에 나가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들이 말해준 복지관에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처음에 긴장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혹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복지관에 도착해보니 어디로 어떻게 가야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에게 물어보았지만 너무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로 대답해 주어서 더 이상 질문하기가 어려웠어요. 여기에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나요? 제가 취미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프로그램 리스트는 저쪽 게시판에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서류를 넘기며 무심하게 대답하는 직원의 말에 따라 게시판을 확인해 보려고 갔어요. 꽃꽂이, 수영, 요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더군요. 게시판 앞에 서서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방법을 읽어보았지만 너무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결국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죠. 복지관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발걸음이 무겁고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멍하게 앉아 있는데 점점 후회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아들 가족 하나만 믿고 다 늙어서 외로운 타지로 온 것이 애초에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그때 아들의 말만 듣고 그렇게 쉽게 이사를 결심했을까? 저는 이렇게 자책하며 되뇌었습니다. 이전 동네에 있던 정겨운 이웃들과 심심하면 찾아가던 친구들이 하나, 둘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곳에서 지낼 때는 이웃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웃고 떠들던 시간들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이사 오기 전에는 가족과 가깝게 지내는 생활을 꿈꿔왔어요.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과 손주를 가까이서 보면서 살면 마냥 좋을 것이라고 여겼던 지난날에 제가 얼마나 순진한 생각에 빠져 있었는지 지금에 와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치는 외로움에 우울해하며 열흘 정도 시간을 보내고 나니 아들에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요즘에 왜 통집에 안 오세요? 소윤 애미에게 못 들었니? 도우미를 구하기로 했다. 나는 아무래도 소윤이 돌보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어머니, 그게 다시 오셔서 소윤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뭐라고? 왜? 소윤 엄마, 다음 주면 복직하는데 요즘 도우미 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또 남의 손에 아이를 맡긴다는 게 안심이 안 돼서요. 좀 도와주세요. 아들의 간절한 부탁에 매몰차게 거절할 수 없더군요. 그리고 저 또한 아들네 가족과 떨어져 있으니 너무나 외로웠던 터라 내심 소윤이를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지난날 며느리와 있었던 많은 일들이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소윤이를 돌봐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걱정하던 대로 며느리와 갈등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돌아간 후부터 며느리는 더 예민하게 저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는 느낌이었죠. 점점 달라지는 며느리의 행동에 저도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끝내 갈등은 심해지고 말았습니다. 소윤이에게 밥을 해 먹일 때면 반찬의 간까지 참견하는 시기였죠. 어머님, 소윤이 밥 챙겨주실 때 반찬은 제가 만든 것만 주세요. 어머니가 만드신 건 간이 너무 강해서요. 앞으로 간식은 따로 챙겨주지 마세요. 제가 준비해둔 간식만 주시면 돼요. 물론 거리에서 사주시는 것도 안 돼요. 소윤이 옷은 왜 이렇게 두껍게 입히셨어요? 춥다고 이렇게 꽁꽁 싸매면 오히려 땀나서 안 좋아요. 아무리 손주라도 며느리가 키우는 자식이니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쳐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며느리가 정해준 방식, 정해준 시간에 따라야 했죠. 그리고 솔직히 자존심도 많이 상했어요. 저도 아들 키우면서 40년 넘는 세월 동안 음식이며 살림이며 똑부러지게 하고 살았는데 며느리가 제 육아 방식이 모두 틀렸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어쩔 수 없는 서운함이 쌓여갔죠. 심지어 제가 소윤이 옷 하나 사주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소윤이 가지고 있는 옷이 좀 작아졌네. 한창 클 때라 옷이 금방 작아지나 봐. 내가 새 옷을 좀 사주면 어떻겠니? 어머님, 아이들 옷은 제가 알아서 살게요. 요즘 아이들은 브랜드도 가려서요. 나한테 브랜드를 알려주면 어떠니? 내가 거기서 사올게. 나도 우리 손녀딸 옷 하나 사주고 싶어서 그래. 제가 고르는 게 좋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다른 옷들이랑 잘 어울리는 옷을 사야 하는데. 그리고 아무래도 젊은 엄마가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학교에서 애들끼리도 촌스러운 옷 입으면 같이 안 놀려고 해요.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손녀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다시 이런 일들이 쌓이다 보니 며느리와 관계는 냉랭해져 갔습니다. 이제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며느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저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럴 거면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우미를 쓰지 왜 저를 굳이 불러와서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겠더군요. 도움은 받고 싶고 그런데 제 방식은 다 싫으니 뜯어 고쳐야겠고 하지만 맞춰주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먹는 것, 입는 것, 하다못해 만지는 것까지 제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건 없었거든요. 나중에는 저도 적당히 며느리에게 맞추며 서로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습니다. 점점 며느리와 대화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어요. 뭐든지 잘못되는 것 같아서요. 가끔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큰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죠. 그날의 일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제 손녀 소윤이의 8번째 생일이었어요.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죠. 며칠 전부터 소윤이가 갖고 싶어 하던 인형 세트를 사두었거든요. 비싸긴 했지만 손주의 생일인데 아까울 게 뭐가 있겠어요? 선물을 포장하면서 소윤이의 기뻐할 얼굴을 상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저는 딸이 없이 아들 하나만 키웠기 때문에 여자아이에게 인형을 사주는 일이 처음이라 정말 설레었어요. 소윤이도 분명 좋아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아들네 집으로 향했죠. 소윤이의 생일 파티는 오후 5시부터였어요. 저는 아들네 집에 일찍 가서 음식 준비를 도우려고 했죠. 문을 열고 들어서 먼저 도착해서 파티를 준비하는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저희 선물을 발견한 순간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다시 싸늘하게 굳어 있더라고요. 어머님, 그게 뭐예요? 소윤이 생일 선물이야. 얼마 전에 갖고 싶다고 말했었거든.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며느리는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랑 상의도 없이 이런 걸 사오시면 어떡해요? 저랑 소윤이 아빠가 따로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 선물은 소윤이 못 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손녀의 생일 선물을 사는 것도 잘못된 일이 되어버린 건가 싶었거든요. 그저 소윤이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저는 소윤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준비했다고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어머님, 저희는 아이에게 물질적인 것보다는 경험을 선물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생일 선물은 가족 여행으로 계획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렇게 비싼 선물을 하시면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그래도 준비한 마음이 있는데 인형 선물 하나 주는 게 그렇게 큰일이겠니? 그냥 이 할미의 선물이라고 따로 주면 안 될까? 그래도 소윤이 생일이니까 소윤이가 원하는 걸 줄 수도 있잖아. 다들 그러는 거 아니겠니? 하지만 며느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이런 선물은 받을수록 아이 정서에만 안 좋다고요. 그래도 손녀 생일인데 뭐라도 사주고 싶구나. 나도 그냥 할머니로서 손주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며느리는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저희 선물은 거부하더군요. 어머님, 그 마음은 이해해요. 그런데 아이 교육에는 일관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꼭 저희랑 상의하고 준비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주시면 제가 그 선물은 반품 처리할게요. 선물을 상의해야 할 줄은 몰랐네. 내가 손주 선물 하나 사주는 것까지 허락을 받아야 하나? 허락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 의견을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하겠지. 하지만 나는 지금 내 존재 자체가 방해가 되는 것 같아. 저의 서운한 말투에 며느리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저 소윤이 가정 교육을 위해 이러는 거예요. 공부만 하는 게 교육은 아니잖아요. 가정교육이라. 내가 그래도 40년 넘게 아이를 키워왔는데 그 경험은 이제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구나.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요즘은 육아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달라진 건 알겠어. 하지만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달라진 건 아니잖아. 마음이 달라진 게 아니라 어머니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논쟁이 길어지자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님, 소윤이 육아에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뭔데? 그건 어머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며느리의 대답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자 며느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더군요. 정말 답답하네요. 어머님,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 의견이 전혀 도움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젊은 엄마들이 요즘 육아 트렌드를 훨씬 더 잘 알고 있잖아요. 뭐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한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니? 저는 결국 며느리에게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도 더 이상 물러날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저에게 눈을 더 치켜뜨며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이야기를 하겠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현실을 좀 직시하세요. 어머님 방식은 너무 구식이라고요. 아이에게 오히려 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아직도 그걸 모르세요? 뭐, 해가 된다고? 너희 부모님도 그 구식이라는 방식으로 너를 잘 키워주신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싸잡아서 해가 된다고 할 수 있어? 솔직히 말해서 저도 부모님 육아 방식 때문에 어릴 때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 실수를 우리 소윤이한테 또 반복하고 싶지는 않다고요. 실수라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친 게 실수라는 거야. 아, 정말 지치네요. 어머님, 이제 그만하시죠. 선물은 제가 처리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방에 들어가서 쉬고 계세요. 너 말투가 왜 이래? 내가 너희 집에 와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니? 어머니, 취급이 아니라 현실이라고요. 어머님이 저 바쁠 때 소윤이 돌봐주시는 건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 육아에 끼어들 권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권리라고? 내가 손주 선물 하나 사준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거야? 며느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네, 큰 문제예요. 어머님은 이해 못 하시겠지만 정말 큰 문제예요. 내가 방해가 된다는 거구나. 제가 슬픈 목소리로 묻자 그제서야 며느리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방해돼요. 저도 어머님을 존중하고 싶지만 이렇게 자꾸 제 의견을 무시하시면 어떡해요? 무시라니 난 그저 어머님, 제발요. 이제 그만하시죠. 더 이상 이 문제로 싸우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소윤이에 관한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은 그냥 보고만 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손녀를 위해 한 행동이 오히려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게 너무 슬펐죠. 결국 저는 며느리에게 더 이상 손녀 보는 것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손녀딸을 지금처럼 볼 수 없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지금처럼 제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손녀를 더 돌볼 수 있겠어요? 며느리도 지쳤는지 다시 도우미를 구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고 나서 저는 그 비싼 선물을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한동안 너무 속이 상해 눈물까지 흘렸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다시 아들 가족으로부터 멀어지니 기댈 곳 하나 없다는 생각에 눈앞이 깜깜해지더군요. 이런 것이 우울증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기를 붙들고 옛 친구들에게 연락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죠. 하지만 곧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었고 멀리 떨어진 저와 예전처럼 정을 나누고 살기엔 전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춘자야, 잘 지내고 있나? 거기 생활은 어때? 큰 도시에서 적응하려니까 정신없지? 그래, 정신없지. 옛날 그 동네에서 살던 때가 좋았는데. 우리 나이엔 그저 익숙한 게 최고지. 잠깐만, 춘자야. 나 지금 바깥에 손님이 와서 가봐야겠다. 다음에 또 연락해. 이렇게 대화를 끝내고 나면 더 큰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내가 정말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점점 더 고립되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아들 집에도 가기 껄끄럽고 옛 친구들과도 연락이 뜸해지고 그렇게 혼자 집에 틀어박혀 지내는 날이 많아졌어요. TV를 켜고 하루 종일 그 앞에 앉아 있곤 했죠. 하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빛나는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해야 하나 하고 생각했지만 막상 할 일이 없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가끔은 화가 나기도 했어요.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어느 날 정말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와서 땅을 치며 울었죠. 내가 왜 여기로 이사를 왔을까? 그냥 그곳에 있었어야 했는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직 노년이라고 할 만한 나이는 아니지만 그 외로움이 뭔지 알게 된 거지요. 이사 오기 전에는 몰랐죠. 또래 친구들이 있어서 자주 어울리고 하다 보니 외롭지 않았거든요. 이제 나이 들어서 자식들 근처에 살면 손녀딸의 재롱을 보며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이사 온 지 몇 달 만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웃음도 잃었고 희망도 사라졌어요. 매일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면서 내가 왜 살고 있나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 내외와 연을 피하면서 지냈습니다. 아들 집에 가는 일도 거의 없었고 전화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로부터 전화가 가끔씩 왔지만 잘 받지 않았습니다. 낯선 이 도시에서 기댈 곳은 아들네 가족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하루하루가 위태롭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한 달 동안 고민만 하던 저는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했습니다. 천안으로 다시 내려가고 싶다고요. 집은 더 작아져도 상관없으니 예전 그 동네로 이사갈 준비를 해달라고 했죠. 제 말을 들은 아들은 깜짝 놀라서 회사 휴가까지 내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혹시 서윤이 엄마랑 무슨 문제 있으세요? 아들의 걱정 어린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다고 남편과의 추억이 남아있는 옛 동네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성호야, 여기는 너무 낯설고 외로워. 네 아버지와 함께했던 추억이 있는 예전 그 동네로 돌아가고 싶구나. 정겨운 이웃과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다시 지내고 싶어. 아들은 한숨을 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어 하실 줄 몰랐어요. 하지만 다시 천안으로 가시는 건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건데. 아들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저는 아들에게 솔직히 말했어요. 성호야, 너희와 가까이 지내는 건 좋지만 내가 나이가 있다 보니 이곳에서 적응하기엔 너무 힘이 드는구나. 그리고 너와 너의 가족들은 또 다른 인생이 있잖니. 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싶어. 우리 예전처럼 각자의 인생을 살자꾸나. 아들은 한참 고민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들어주었어요. 어머니, 이해해요. 천안으로 돌아가시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소윤이도 할머니를 많이 좋아하니까 자주 내려가서 얼굴 비출게요. 그렇게 아들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드디어 옛 동네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었죠. 물론 아들 가족과 멀어지는 것이 아쉽지만 저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결정이었습니다. 며느리도 막상 제가 다시 천안에 돌아간다고 하니 찾아와서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고집이 강했던 것 같아요. 정말 천안 내려가시려고요? 그래, 내가 죄송할 게 뭐가 있니? 네 말대로 각자의 방식이 있는 거지. 네, 어머니, 서윤이 데리고 자주 찾아뵐게요. 됐다. 가끔 잘 살고 있다고 연락이나 줘. 며느리에게 서운한 점이 하나도 없냐고 물어보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며느리가 했던 말은 상처가 되어 제 가슴 속에 남아있고 이해할 수 없었던 행동들도 가끔 생각이 나죠.
하지만 저와 아들의 세대는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까이서 함께 부대끼고 살아보니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서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땐 무슨 헛된 기대를 하며 제 모든 생활을 버리고 올라갔는지. 환갑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어리석음은 끝이 없네요. 아들 내외와 사랑스러운 손녀딸 서윤이는 꽤 자주 천안에 찾아옵니다. 광명에서 잠깐 살았을 때 모든 게 다 힘들었어도 하나 얻은 게 있다면 사랑스러운 손녀딸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는 것이지요. 그때의 추억을 생각하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서윤이도 저와 함께했던 추억이 좋았는지 천안에 오면 제 품에 달려와 안기곤 해요. 그때 손녀딸을 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며느리도 예전에 가깝게 살며 마주했던 것보다 훨씬 편하게 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워낙 시끄럽고 대단한 뉴스가 많아서 하룻밤 자고 나면 세상이 한 뼘씩 달라져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저도 부모 세대와 많은 차이를 느꼈지만 요즘은 세상이 빠르게 변해서 그런지 우리 자식들 세대와 차이는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자식 세대를 이해하고 산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자식과 얼굴 자주 보고 손주 크는 것도 지켜보면 참 좋겠지요. 그건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에요. 하지만 지난 일을 경험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차라리 지금처럼 아들 내외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게 속 편하다고 느낍니다. 다시 돌아온 저를 동네 이웃과 친구들은 정말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제서야 다시 집에 온 아늑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요즘엔 이 동네를 떠나기 전보다 더 열심히 친구들도 만나고 이웃과 왕래하며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외로움이 밀려올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저만의 활동을 하나씩 찾으며 씩씩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처럼 자식과 가깝게 살면서 속 시끄러운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그 경험을 나눠주세요.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그 비법을 공유해 주셔도 좋고 저처럼 다시 멀어지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면 공감의 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 써주세요.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또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아니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사연을 모두 쓰고 보니 좀처럼 사건 사고가 없을 나이에 일어난 마지막 해프닝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조금 웃기고 마음도 한결 가볍네요. 귀한 시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 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